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저희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부터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 경제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달러 패권이 위협받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또 본격적으로 마저 2부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태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정이 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미국의 달러 패권은 이미 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이 끌고 가고 있고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새로운 어떤 패권을 미국이 쥐려고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달러 패권이 정말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 아직도 약간 의문인 게 엄청 강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들을 보면 미국 혼자 경제가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펀더멘털, 그러니까 저기 경제 괜찮으면 또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강달러가 계속되면 이건 미국 달러 패권은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과 네. 그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 시스템과는 좀 약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아, 저도 예.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네.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달러 기축 시스템의 이제 그 마지막 챕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 환율이 올랐어요. 그래서 강달러예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도 뭔 소리야? 달러는 강하기만 한데. 그럼 맞아요. 왜냐하면 세계가 혼란하거나 위기가 오면 다 달러로 가요. 안전자산으로서. 심지어는 미국의 위기가 와도 달러가 강달러가 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환율로 봤을 때 이렇게 달러가 가치 절상이 되는 걸 미국이 원할까요? 미국은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특히나 트럼프 시대에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 중에 이런 말을 했었죠. 미국하고 무역을 하지 않고 제3국 간에 무역을 할 때 달러를 쓰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겠다. 원래 기축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할 때 원화를 쓰거나 엔화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달러를 쓰죠. 우리가 태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바꿔도 한 번 달러로 바꿨다가 바트화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기축 시스템이죠. 기준이 되는 게 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런 비용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기축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영국의 케인즈하고 미국의 덱스터 화이트라는 사람이 고안을 한 거거든요. 2000년 이후에. 이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여기에다가 교묘한 조세 시스템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을 미국의 제국주의 시대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학자들이 어떤 표현을 하면서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국들은 이런 식으로 조세를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조세를 받았죠. 이렇게 통행세를 받는다거나 관세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은 제국주의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세계 질서는 제국에 의한 질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지난 80년을 미국에 의한 제국적 질서라고 부를 텐데 조세 제도가 없단 말이죠. 그 조세 제도가 바로 달러를 쓰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달러를 우리가 미국과 관련하지 않은 무역에서도 달러를 쓰면서 우리는 달러의 수요를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니까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도 이자율이 올라갈 걸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미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채권을 과다하게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거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국내 경기가 경색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 부채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치르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그 비용을 치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빚더미 수준이 그 논리대로 미국이 계속 달러 쓰니까 세계가 우리 달러를 쓰니까 우리는 돈을 막 찍어내도 돼 하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지고 있고 그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미국도 못 견딘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올해가 이제 기념비적인데 미국이 1년 예산에서 25% 정도를 그 부채 이자를 갚는댔습니다. 원래 25조. 예, 그러니까 원래 부채는 안 갚아요, 국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이자만 갚죠. 이자만 갚죠. 근데 그 이자 비용이 25%가 되는데 이게 국방비하고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절대 액수로 보면 올해 처음으로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채권 이자 비용이. 그게 대표적인 망조잖아요. 그렇죠. 닐 네. 퍼거슨이라는 역사학자는 모든 제국을 연구해 봤더니 그 시점으로부터 제국이 쇠퇴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과학적 데이터는 아니고 이제 본인의 의견인데 올해가 만약에 그것이 영속되는 건지 아니면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나타난 건지는 이제 의견이 갈려요. 근데 이게 원래 후보 연구소에서 2035년도로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땡겨졌네요. 10년이나 땡겨진 거죠. 코로나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 때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건 기축통화국한테 어떤 이점을 주냐면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엄청나게 줘요. 트럼프도 돈 굉장히 많이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용이 엄청나죠. 이 기축통화국에 짊어지는 비용은 미국을 보면 압니다. 구조가 어그러져요. 사실 아주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게 산업 사회에서는 제조업이거든요. 대규모 제조 자동차 산업 그렇죠. 뭐 이런 거. 공업은 굉장히 좋은 직장을 보장해 줘요. 근데 그것이 미국에서 다 빠져나간 거죠. 처음에는 철강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조선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는 반도체가 빠져나갔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화 지역이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표로 다 결집을 못했었는데 트럼프는 트럼프가 했다. 1기 때 결집을 했고 요번에 다시 제이드 벤스라는 아예 그 출신을 부통령으로 삼으면서 힐빌리의 노래.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그 책이거든요. 네네. 그걸 내세워서 이제 완전히 이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죠. 이거는 바로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달러 기축 시스템의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첨단 산업이 그렇게 근데 트럼프는 동시에 제조업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음과 동시에 첨단 기술도 무조건 이 안에서만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달러는 계속 만들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면 기축토와 상관없이 약달러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단정 못 짓겠는데요. 단정 그거는 못하나? 거시적인 환경에 따라서 막 수시로 바뀌고 그렇긴 하네요. 지금 스트롱한 환율은 이자율이죠. 미국만 이자율을 끌어올렸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안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그 와중에 너무 처참하게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자꾸 꽂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도 아니 이렇게 강달러인데 무슨 달러 패권이 사라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달러의 패권 여부는 강달러랑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지금 설명이신데요. 강한 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되게 뭐랄까 압축적인 클린턴 때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강한 달러는 미국의 이익에 꼭 부합하지 않는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달러 패권도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고 이렇게 지금은 보면 되는 거죠? 액면 그대로 트럼피즘을 보면 딱 네. 그렇게 요약이 돼요. 무역 흑자 시대. 무역 다시 흑자. 말해서 우리가 세계 경찰을 졸업하는 시대. 됐고요. 저희는 저희가 이제 남겨 먹겠습니다. 이거군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달러 패권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린다라는 것은 이제 인지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ETF가 지금 막 비트코인 가격도 끌어올리면서 저 같은 사람은 가루 사야 되니까 보통 ETF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게 달러화에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달러의 가격은 또 서로 이렇게 정반대 방향은 또 아닌가 봐요. 같이 갈 수도 있고. 장기적인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걸로 나와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반대죠.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금하고 똑같아요. 달러가 강하면 금값 내려가고 달러가 약세면 금값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근데 달러도 강세고 그렇죠. 비트코인도 강세고 네. 이거는 무슨 특이 상황이에요? 트럼프 특이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게 원래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그래프를 멀리서 보면 4년마다 발작을 합니다. 지금 4년 만에 왔던 발작 시즌이에요. 그 발작 시즌에 교수님한테 여쭤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면 발작이 오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현되는 것을 워낙 강조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미국에서 다 하고 비트코인 패권도 가져갈 것이고 달러 패권도 최대한 내가 끝까지 쥐고 갈 거야라는 것까지 이해가 됐는데요. 비트코인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저같이 ETF로 이렇게 가루로 짚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그게 자산 운용사 같은 데서 이제 관리가 되고 그거를 또 정부 조직체가 이제 관리해서 사실상 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통제할 수도 있는 어떤 세상까지
트럼프가 그리고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그거는 트럼프의 의지랑 무관하게 그거는 필연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필연적인 네.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야생마인데 음. 정부가 그걸 길들여야만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비트코인 때문에 세계 경제가 완전 혼란해집니다. 네. 몰라 왜냐하면 미시적인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이 될까 안 될까만 판단하지 이것이 인류에 좋을지 국가에 좋을지까지는 판단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엘리트들은 이거 속성을 빨리 파악해서 이제 순치를 해야 되는 거죠. 순치하는 방식은 금하고 똑같습니다. 네. 금을 금계금의 대부분은 다 은행이거나 국가가 갖고 있거든요. 네. 개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원래는 안정화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상당히 안정적이죠. 아, 금값은 비트코인 같이 요동을 안 치잖아요. 국가가 많이 갖고 있어서 예. 통제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오르면 이제 쇼치는 거를 음.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고요. 금의 공매도는 제가 알기로는 실물 없이도 해요. 원래 불법이거든. 실물 없이 공매도하면 안 됩니다. 불법이죠. 예, 근데 금에 대해서는 실물 여부를 묻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공매도를 쳐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장난을 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 것. 예. 네. 근데 미국이 지금 금이 많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전 세계 금계금의 40% 이상이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유출이 된 거죠. 최근에 한 10년, 20년 동안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실물금을 많이 빼갔어요.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고 동결되는 거 보니까 내가 금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패권으로 표현하죠. 달러 패권하고 금을 미국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는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비축하게 되면 네. 그리고 그 달러는 일종의 미국의 빚인데 그 미국이 그 언제든지 유동화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면 달러에 대한 신인도는 다시 올라가죠. 그렇겠네요. 비트코인은 그러고 보니 달러와는 달리 달러는 솔직히 말하면 좀 거칠게 말하면 빚 위에 서 있는 어떤 그렇죠. 교환체라면 비트코인은 빚 없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나는 곧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치인 그 자체로 가치인 애들이 가득 쌓여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한 달러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일이 1차 세계대전하고 2차에 일어났거든요. 미국이 전쟁을 안 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금계금들이 전부 미국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달러 기축 시스템으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그 시스템이 80년이 지나면서 이제 효용을 다하니까 트럼프 같은 이제 이거 눈 빠른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사모을 필요 없어요. 미국이 비트코인이 모이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럼 전 세계의 비트코인의 한 40% 정도가 미국에 모이겠죠. 그럼 다시 달러 신인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패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같이 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상충 관계가 아니네요. 비트코인과 그 달러의 가치가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음. 비트코인이 그 달러를 부축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달러의 뭔가 과거의 금 역할, 그렇죠. 담보물로서의 역할. 네, 그런 그 달러 패권하고 이제 달러 기축 시스템은 약간 구별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패권은 누구나 그 돈을 원하는 거죠. 근데 기축 시스템은 미국하고 관련 없는 무역에서도 석유를 살 때 달러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인데 그 기축 시스템은 이제 많이 해체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역 주체들 간에 달러를 굳이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쓴다거나 금을 쓴다거나 각각의 나라의 돈을 쓰는 거를 미국이 터치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에서 달러는 가장 갖고 싶은 돈일 거예요. 웬만하면 달러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무역 적자를 팍팍 내줘야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그쵸.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안 낼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달러 기축 시스템은 아닌데 달러는 정말로 너무나 갖고 싶은 돈이 되니까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네요. 강달러랑 저는 미국 패권, 달러 패권을 같이 놨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되게 새로운 시선 그리고 장기적인 시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측면이 있고 트럼프는 그것을 읽어내서 그것을 심지어 선거에서 이용해서 득까지 봤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제도적 환경이 그냥 없다고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좀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도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규제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그 관료 엘리트들의 이 시장에 대한 뷰는 독특함을 갖고 있어요. 아, 독특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형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비트코인은 안 되지만 블록체인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은 안 되고 블록체인은 좋다라는 어떤 논리를 정부 측에서 주장을 해서 네.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강의했던 저는 강의할 데가 없어졌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강의하면 강의할 데가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지 궁금한데요. 기술은 되는데 네. 이 가상자산 안 된다라는 어떤 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연구소 같은 데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내면은 연구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똑같은 것도 블록체인을 내세우면 막 연구비 팍팍 받아 쓰고 그랬어요. 자산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고착이 돼서 한국은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외에는 뷰가 없어요. 근데 블록체인 쪽에서는 상당히 발전했거든요. 많은 그래요? 지원책도 있었고 중흥책도 있어서 우리나라가 결코 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뷰만 바꾸면 바로 현실성 있게 제도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빠르게 할 수 금방 할 것 있겠네요. 같아요. 네, 금방 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그다음에 트럼프가 말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제도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의 관심이 가져진 것이지. 그에 앞서서는 사실 이거를 이게 경제 조건을 바꿀 수 있다. 바꾸는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과학 기술로 보고 중흥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정부도 기회가 있으면 비트코인을 모아야 돼요.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법은 우리도 버려지는 간헐적으로다가 나오는 에너지원은 전부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전원 끌 필요 없는 것들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수사 같은 걸 통해 갖고 이제 압류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렇죠. 꼭 그게 우리나라 국민 거를 압류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자금 세탁하는 외국인들 거 압류하면 되거든요. 아주 좋네요. 영국이 6만 1,000개를 갖고 있는데 중국인 걸 뺏은 거예요. 파운드로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이 가상자산을 좀 모아야 된다 정부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금융기업이나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일부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허용해 주기 위해서 회계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다 바꿔줘야 돼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자체를 일단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도 위에서는 비트코인을 뭘로 잡아야 돼요? 무형자산이요. 무형자산. 기업은. 무형자산은 그러면 특허권, 뭐 영어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액수가 기입이 돼요? 원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 그거에 고정되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반영해야 돼요. 반영해야 돼요. 떨어지면 그런 근데 게 어디 있어요? 오르면 반영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그렇죠. 하게끔 해놨군요. 비트코인이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가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허권의 영어권은 생긴 것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에 기재할 시가라는 게 존재를 안 해요. 네. 하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해야지 무형자산으로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마음 놓고 보유를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거를 무형자산이 아니라 제대로 금융자산으로 하게끔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라면 정부한테 이렇게 자문해 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한 야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일반이 갖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금융기업을 통해서 갖는 게 좋고 중소기업이 갖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갖는 게 좋다. 그렇네요. 국가가 통치를 하려면. 그리고 제가 더 못되게 정부한테 제안을 하겠다면 이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하면서 당장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나라와 뭐 조직과 기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일단 한국민이지만 미국 투표권을 가져야 될 정도로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은 나라잖아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개인인 나는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다를 마지막으로 우리 마무리해볼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불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막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고. 가장 위험할 때가 이렇게 좋을 때입니다. 누구나 취해 있을 때 갑자기 땅이 꺼져 버려요. 그래서 좀 짧게 한 6개월 미만으로 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3년이나 5년을 내다본다면 지금부터 2025년부터 완전히 비트코인의 맥락은 바뀝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육성산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튠아웃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딱 이 시기에 너무나 필요한 교수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얘기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는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또 조정기 한번 오잖아요. 그때쯤에 다시 한번 변수 체크해 주시는 시간 좀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